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삐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더군요. 남편이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제야 안방을 나갔습니다. 식탁 위엔 말끔히 비워진 밥상과 함께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새 먹으라가 속으로 안 차려도 돼. 내가 이런 밥상 받을 자격이 있는 놈도 아닌데 왜 저녁에 봐? 남편이 남긴 메모를 보며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저희 부부가 이렇게밖에 소통할 수 없는 상황이 언제쯤이면 해소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나아지겠죠. 안녕하세요. 전 50대 중반에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몇 달 전 하나뿐인 딸을 시집 보내고 이젠 남편과 둘이서 노후를 생각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자식 혼사도 치렀으니 이젠 부부 둘이서 제2의 신혼을 꾸려가야 할 때이지만 저희 부부가 떨어져 산 세월이 있어서인지 그게 쉽질 않네요. 눈에서 멀어진 세월이 7년이니 그空백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무엇보다 남편이 저랑 저희 가족에게 범한 제 모습 보기가 만만치 않은 탓에 제 마음을 저도 잘 모르겠는 이유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고 할 아빠는 다 지난 일이라며 다시 한번 잘 살아보라며 용서를 말씀하시지만 제 입장에선 그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고견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남편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타고난 심성 자체가 좋은 사람이었고 또 누구보다 성실하게 삶을 꾸려온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저희 아빠가 제 남편감으로 점찍었을 겁니다. 사실 남편은 저보다는 저희 아빠와의 인연이 훨씬 깊은 사람이에요. 저희 아빠가 제가 중학교에 막 진학하던 무렵 처음으로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엔 조그마한 부품 공장으로 시작해 지금은 그래도 업계에선 인정받는 회사를 하고 계세요. 이젠 연세 때문에 일선에서 은퇴하셨지만 그래도 회사의 창업자이자 실질적인 오너이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윤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덕분에 전 누구보다 더 풍족하게 평생을 살 수 있었답니다. 그래도 처음엔 안 그러셨겠죠? 시작은 다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아빠랑 엄마 그리고 외삼촌 3명이서 시작한 사업은 세 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드셨다고 그러셨어요. 저야 그래도 어린 나이니 그런 걸 알 리는 없었어요. 다만 언제나 일에 매달려야 했던 부모님 때문에 외롭게 지내야 했던 기억은 선명하죠. 외할머니가 해주신 밥을 지금도 그리워하는 이유고요. 다 저를 위해 그러신 걸 테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제가 어디가 소곤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려면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 그러신 거란 걸 알아요. 결국은 성공했으니 그 시절의 외로움은 지나간 추억 정도로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엄마가 그리 드시지만 않았다면 말이죠. 아빠가 회사를 열고 나서 2년 후,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엄마가 말도 안 되게 저희를 떠나셨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아직 40도 안 되신 분이 그리 드신 걸 두고 주변에서 말이 많았죠. 너무 과로해서 그런 거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아주 트는 말은 아닐 거예요. 공장 일에만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었던 아빠와는 달리 엄마는 일이 끝나고 들어와도 집안일을 해야만 했어요. 외할머니가 웬만한 건 다 해주셨다지만 엄만 그래도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셨어요. 그래야 외할머니에게 조금이라도 덜 미안하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하나뿐인 자식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는 자기한테 변명거리일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정말 잠을 줄여가며 생활하셨어요. 그러다 그리 되셨으니 이상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건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저희 가족 중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같이 일을 한 외삼촌이 누구보다 잘 알죠. 아빠는 정말 최선을 다해 회사의 성공을 도왔답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봤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었던 거죠. 외할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아빠는 죄책감이 상당하셨을 겁니다. 자기가 회사를 한답시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사는 엄마를 끌어들여서 결국은 그리 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따지고 보면 그만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아빠가 괴로워하신 건 분명하시지만 그래도 아빠는 자기의 책임에서 비켜서이지 않던 분이셨어요. 그 즈음엔 회사의 직원이 떼듯은 생겼던 시기였거든요. 아빠가 손을 놓으면 외삼촌을 위시해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었으니 아빠는 당신의 힘듦과는 별개로 자신의 일에 소홀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바로 그때 아빠 옆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남편을 많이 아끼셨어요.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아빠의 회사에 들어왔답니다. 저희 때는 인문계가 아닌 공고나 상고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오는 경우가 좁지 않았죠. 남편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 중 상당수가 가정 환경이 그리 녹록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대학의 형편이 아니다 싶은 친구들이 그런 루트를 밟곤 했죠. 남편이 전형적인 케이스였어요. 막노동을 다니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여동생과 남동생까지 5식구가 사는 집안의 장남인 남편은 대학은 엄두도 보냈답니다. 시아버지가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어 일을 자주 할 수 없기도 했고 시어머니라고 크게 다르지 않은 처지셨어요. 그러니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극빈층의 삶을 살아야 했답니다. 남편이 아빠 회사에 들어와서 많지는 않아도 매달 정해진 월급을 받게 되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밥상이 달라질 정도의 그런 집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더 열심히 일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게으름을 부려서 공장에서 잘리는 날엔 당장 집안 식구들이 먹고 쓸 일이 걱정이 되었을 테니까요. 물론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남편의 소실함 뒤에 있던 것 중 가장 큰 것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인 건 맞지만 그게 아니라 해도 남편은 게으름을 부릴 그럴 사람이 못됐어요. 전성 자체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거든요. 자기를 예쁘게 생각해주는 아빠 같은 사장님을 만난 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엔 단 한 점의 거짓도 없었죠. 20년을 보아온 제가 알고 그보다 더 오랜 세월 남편을 보아온 아빠와 외삼촌도 익히 아는 사실이랍니다.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공장을 청소하고 기계에 천원을 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나와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춰놓는 성실한 직원이었죠.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공장을 그만두는 날까지도 그랬을 정도니 그만하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혹은 대학 시절 가끔 아빠 회사에 일이 있어 갈 경우가 있어 몇 번 남편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참 열심이구나 하는 인상을 심어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남편을 제 평생의 반려자로 삼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일단 남편과 제 환경이 너무 다른 것이 이유였죠. 외람된 말이긴 하지만 제가 결혼한 나이대에 접어들 때엔 저희 집이 웬만큼 사는 곳 이상의 부잣집이었었고 남편은 자기 나이대에는 엄청 빠른 고참 반장이긴 했지만 그래봐야 여전히 월급을 받으면 가족 밑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통에 모은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에 불과했거든요. 남편이 아무리 성실하고 인간성이 좋은 남자라고 해도 그런 남자를 자신의 사위감으로 생각할 아빠는 드물 겁니다. 실제로 저한테 꽤 괜찮은 조건의 손자리가 어느 정도는 들어온 걸로 알아요. 아무래도 아빠 회사가 그만큼 괜찮아졌다는 의미겠죠. 저란 여자가 그리 대단할 것도 없음에도 의사사위나 검사사위 후보군들이 생겼다는 건 그게 아니고는 설명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빠는 감사하게도 그런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내 마음대로 거절해서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그게 맞는 것 같다. 혹시 우리 딸은 그런 거 나가보고 싶니? 아니, 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
그리고 꼭 결혼을 해야겠다 싶은 생각도 없고, 정말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아니면 결혼 안 해도 되지? 응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아빠는 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사는 게 보고 싶긴 한데, 아빠가 결혼해보니 너무 좋더라고. 우리 딸도 좋은 걸 누리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랄까. 왠지 죄송하대요. 엄마가 그런 일만 안 당하셨으면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았을 분이 아빠시거든요. 두 분이 정말 사이가 좋으셨어요. 그러니 평생 재혼 따위는 생각도 안 하셨던 거죠. 그만큼 엄마를 많이 사랑하셨답니다. 오히려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재혼 자리를 들이밀 정도였어요. 저희 집 참 이상하죠? 자기 딸이 죽고 사위가 재혼한다고 치면 겉으로는 몰라도 속내는 불편하게 그지없을 사람들이 오히려 사위의 재혼을 부추기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단순히 사위 장모 혹은 천한 매제가 아니라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요.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를 일찍 여윈 아빠는 외가댁 식구들을 친할머니처럼 친동생처럼 생각했고 두 분 역시 그러셨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아래서 자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준 그분들 덕에 저도 자연스레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며 자랐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 조건이나 그 밖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려준 그분들 때문에 결국 제가 남편이 제 반여자로 맞을 수 있었던 거죠. 많은 부부들이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제가 남편과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수시로 아빠나 외삼촌 혹은 외할머니 입에서 남편 이야기를 듣곤 했죠. 다 칭찬의 말들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외할머니가 공장에 나가 직원들 밥을 해주신 적이 많았어요. 원래 엄마가 하던 몫이었는데 엄마가 안 계시니 외할머니가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외할머니도 남편을 알게 되신 거죠. 사람이 어쩜 그리 공손한지 진짜 저런 손자 하나 있었으면 싶더라. 하하, 아이 성경이 듣는 데서 그런 외숙녀 입장이 뭐가 돼요? 우리 성경이야. 이 햄이 포물이고 그건 또 다른 거지. 뭐랄까 기대의 기둥 같은 거. 도대체 그 사람 이야기를 왜 그렇게 하는데 나 지난번에 가서 본 그 사람 맞지? 공장 최연수 반장이라는 사람. 그래. 그놈이 나이는 어려도 일은 똑 부러지지. 게다가 치부모랑 동생도 챙긴다면서 온갖 고생은 다 하면서도 언제나 웃는 그런 기특한 놈이지. 매형도 얼마나 예뻐하는데 오죽하면 겨울 잠바를 전지거나 뒤돌렸겠냐. 따지고 보면 좋은 거니 그놈 옷 입히려고 그런 거야. 이 한겨울에도 허름한 외투 하나로 버티는 걸 보고 있자니 마음이 쓰여서. 그래도 생긴 건 그렇더라. 몸도 얕아 보이고. 생긴 게 어때서? 그리고 그런 몸이 더 단단한 법이야. 네 삼촌처럼 배만 뿔렁 나온 게 뭐 보리 좋다고. 엄마는 왜 갑자기 나이고 이거 들어가? 내 나이 되면 배도 나오고 그러는 거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집 식구들 대화에 그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가 늘었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태교해서 그런 거였죠. 저보다 4살 많은 남편의 실질적인 집안의 가장으로 지내면서도 얼굴 한 번 찡그리지 않고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친구들은 아직 철없이 낭만을 다지고 사랑을 논할 나이에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 아빠나 외삼촌 그리고 외할머니 눈에는 더할 나위 없이 대견해 보였던 거였어요. 처음에만 그랬던 게 아니니 더 신임이 두터워졌고요. 공장에 커지면서 조장을 거쳐 반장이 되었음에도 언제나 가장 먼저 출근해 최선수범하는 사람이니 안 예뻐할 도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외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을 거고요. 내가 우리 손녀 시집 가는 걸 보고 가야 하는데 아, 또 이상한 이야기 한다. 할머니가 가긴 어딜가. 내가 천년만년새가 사람은 다 때가 되면 가는 거야. 그 전에 우리 새끼 행복해지는 거 보고 가고 싶다는데 왜 화를 내? 할머니가 나 화나라고 그러고 있잖아. 여자라고 꼭 시집에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 갈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계시다 보고 가시라고. 제가 아무리 화를 낸다고 세월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였어요. 외할머니가 노안으로 집에 계시는 날보다 병원에 계시는 날들이 늘면서 집안의 우환이 커져갔어요. 저도 수시로 병원을 드나들며 외할머니를 챙겼지만 아무것도 아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중건이 네가 웬일이냐? 쉬는 날은 쉬지 않고. 아니다. 이제 총건이라고 하면 안 되지. 신반장님이라고 해야지. 왜 그러세요? 아이, 그래도 농담하시는 거 보니 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쵸? 그래, 나 아직 청정해. 너 알지? 내 손녀. 당연히 알죠. 사장님이 얼마나 예뻐하시는 분인데. 하긴 할머님도 그러시고. 안녕하세요. 네. 남편이 휴일날 할머니 병원에 병문안을 왔답니다. 둘이서 얼마나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오히려 멀끔해질 정도였네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을 보았던 것 같아요. 삼촌발대로 허름한 우가지에 기름에 찌든 손만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할머니를 대하는 말이나 행동은 그렇게 진중할 수 없었네요. 제가 학교에서 보아왔던 동급생이나 선배 남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느낌의 지녔달까요. 호기심이었는지 아니면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그때부터 남편을 다른 눈으로 본 건 분명해요. 뭔가 그때까지 보아왔던 남자들이랑 다르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게 결혼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저희 결혼 스토리는 사실 평범해요. 제가 남편이랑 사귄다고 말씀드렸을 때 아빠랑 삼촌이 좀 놀랐던 것 하며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그 소식을 들었으면 좋아했을 거라던 삼촌의 반응 정도가 그나마 특별한 점이었을 겁니다. 그것 말고는 그냥 그랬어요. 시댁에서는 당연히 엄청나게 좋아하셨어요. 남편이 입이 마르게 칭찬하던 사장님의 딸과 결혼한다는데 안 좋아할 이유가 없었겠죠. 어쩌면 그로 인해 당신들의 살림살이가 좀 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하셨을 거고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남편이 아니라고 해도 시댁 어르신들이 힘겹게 사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적당히 지원을 하시기도 했고 남편도 자식둘이는 지키며 살았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너무 행복했어요. 솔직히 처음 제가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말들이 많았거든요. 뭐 하나 좋은 구석이 없는 남자랑 왜 그리 서둘러서 결혼을 하냐는 반응이 일색이었거든요. 얼마든지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텐데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라는 친구들이 나중에는 제가 사는 걸 보고 정말 많이들 부러워했어요. 남편은 그 정도로 착실한 남편이고 좋은 아빠였어요. 결혼하고 다음에 바로 임신이 됐고 곧 우리의 보물 미루를 만나게 됐죠. 원래부터 열심히던 남편은 결혼 후 더 일에 매달렸어요. 남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그런 생각도 안 하겠지만 안 그런 사람들은 남편이 출세나 돈 욕심 때문에 저랑 결혼했다고 오해하곤 했답니다. 그런 게 싫어서라도 더 열심히 했던 거죠. 원래부터 가장 먼저 출근하던 사람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더 그랬어요. 오죽하면 아빠가 그랬을까요? 종건이 너 요새 7시면 회사 나온다면서? 네, 할 것도 많고 직원들 오기 전에 준비할 것도 많았어요. 너 부지런한 거야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지만 적당히 해라. 너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몰라. 에이 왜요? 누가 뭐래요? 누가 나한테 네 욕을 할까? 아이 장인 앞에서 사위 욕하는 바보가 어디 있다고? 아하, 아이 제가 바보 같은데요.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당연히 있겠지. 이 직장이 새벽부터 나와 있는데 일반 직원들이 마음이 편할까? 원래 직급 1업 빠지면 좀 게으름도 부리고 그러는 거다. 나나 공장장이 몰라서 빨리 출근을 안 할까? 다 부하 직원들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아이 그런가요? 근데 그건 아버님이나 공장장님쯤 되니까 그런 거죠. 저야 겨우 직장 나부랑인데. 아이고 이놈 직장이 개나 소나는 일이냐. 네 위가 네 외삼촌이다.
나나디 외삼촌 조만간에 회사 물러나면 그 다음은 누구냐? 일반 직원들한테는 네가 그래. 그런 놈이 언제나 1등으로 나오면 인다 알아두시겠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직 사장님이나 공장장님 20년은 더 계실 텐데. 전 그냥 직장인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른 공장이면 저 반장도 감지덕지 알라인데. 그러니 더 모범을 보여야죠. 아버님 사이라서 직장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야죠. 뭐라셔도 저 그대로 할 거예요. 아이고 진짜. 네 남편 저거 좀 말려라. 저놈이 이제 한 10년 넘었다고 날 무서워하는 기색도 없어. 처음엔 나랑 눈도 못 마주치던 놈인데 그거야말로 내가 부탁하고 싶은 말인데 저 사람 말이 들은 게 없는데 난들 뭐라 그래. 그냥 아빠가 사장 권한으로 출근 듣게 하라 그래. 주말 퇴근 같은 것도 못 나오게 하고 나도 남편이랑 딸이랑 좀 같이 놀게. 남편의 말이 들은 게 없었습니다. 사장 서일합시고 거들먹거리거나 게으름을 부리게 되면 오히려 아빠에게 누가 된다면서 예전보다 더 일을 찾았어요. 가끔 서운해도 어쩝니까? 다 아빠한테서 배운 것인데요. 자기가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족인 저와 미루에겐 최고의 애정을 쏟아붓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니 우리와 보내는 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남편의 진심을 폄하할 수는 없는 거였죠. 자기랑 마루한테는 미안하지만 조금만 참아줘.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아버님이랑 외삼촌 지금까지 정말 노력하셨어.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 거잖아. 그러니 나도 두 분들 노력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하잖아. 그냥 직원도 아니고 사위인 내가 게으름 부르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알아. 그래서 고마워. 그래도 조금만 우리 생각해줘. 알았지? 그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여자 위해서라면 뭔들 못할까? 결국 남편이 열심히 일했던 건 오롯이 저희 두 식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지키고 돌봐야 할 가족인 저와 우리 딸이 있어 남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던 거였어요. 그것만이었다면 남편이 잘못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남편에겐 또 지켜야 할 것이 있었어요. 바로 본가 식구들이 그랬었죠. 소년가장처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시어른들은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남편이 월급 전부를 주던 일을 이어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빠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남편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아들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보단 가정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완전히 모른 채 할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를 매달 드리긴 했지만 성에 차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시누이를 통해 저한테 지원 요청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언니,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치료를 좀 받아야 하는데 어디 가요? 오빠한테는 말했어요? 아니요. 알잖아요. 오빤 지금 자기가 주는 것도 언니한테 미안하다는 사람인데요. 지난번에 이 비슷한 말 했다가 혼났어요. 이젠 다 하나 승권에도 다 컸으니 니들도 부모님한테 챙겨드리라고 그러던데요. 근데 알잖아요. 우리라고 그러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요. 알았어요. 얼마나 필요해요? 제가 되는 대로 해볼게요. 고마워요, 언니. 근데 이거 오빠한테는 말하지 말아요. 알죠? 오빠 성격에 이거 알면 우리 진짜 죽어요. 어느 정도는 각오한 일이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걱정이었답니다. 시댁이 가난하면 수시로 손을 버릴 거고 그게 스트레스일 거라고요. 사람들 말이 드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수시로 그러시는 건 아니었어요. 정말로 방법이 없다 싶을 때만 저한테 도움을 청했거든요. 그때도 남편 눈치를 박으면서 한 거고요. 그래서 큰 스트레스 없이 지원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였어요. 남편의 가족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답니다. 그러니 가족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저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을 거란 거 역시 잘 알았어요. 그건 싫었어요.
제가 아무리 그런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시켜봐야 남편 성격에 그런 걸로 저를 귀찮게 할 리가 없다는 거에 모르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남편 몰래 시댁을 돕곤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곤 생각을 안 한 거였죠. 부부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다투기도 하고 때론 이혼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아예 안 싸운 건 아니에요. 저희도 싸우죠. 그래도 이혼을 거론하거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싸워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저지만 역시나 남편이 그만큼 제게 배려를 해준 결과라고 생각해요. 저희 부부 다른 건 몰라도 서로에게 비밀 따위는 없자고 했던 신혼의 약속을 잘 지킨다모는 아내가 생각했답니다. 그랬으니 남편의 그 행동이 더더욱 실망스러웠던 거겠죠. 나 아빠한테도 말해놨어. 미루 고3 되면 가고 싶어도 못 가. 명색이 결혼 20주년인데 그냥 넘길 수 없잖아.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가까운 일본 다녀오자. 가서 한 3일만 쉬었다 오자. 그래야 나 미루 고3 뒷바라지 제대로 할 것 같아. 갈 거지? 그래 가자. 가지 뭐. 가질 건 뭐 어렵다고. 다른 건 몰라도 가족끼리 여행 다니는 건 자주 하자고 말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남편의 일 문제도 있고 애가 크면서부터는 학업 문제도 있고 그래서였죠. 그래도 최소 10주년, 20주년 된 여행을 다녀오자고 굳게 다짐했었어요. 10주년 때는 우리 세 가족 제주도를 다녀왔었어요. 해외를 나가 이 형편이 안 된 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일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언제라도 대응 가능한 국내 여행을 했답니다. 그래도 20주년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졸랐죠. 시간이 많이 수요되는 유럽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일본이나 동남아 정도는 가고 싶다고요. 예상대로 남편이 난색을 표했답니다. 구이가 되는 미루는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 여행에 길 정도로 애기가 아니라면서 처음부터 발을 뺐고요. 그대로라면 20주년 여행은 물 건너가는 거였어요. 사실 처음부터 그건 불가능했어요. 정확히 20주년이 되는 때는 미루가 고3이 되니 그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해 먼저 땡겨서 가자고 우겼답니다. 어차피 진짜 20주년도 아닌데 차라리 미루 대학 가고 나서 우리 셋이 유럽이라도 가는 게 어떨까? 안 돼. 그건 그때 미루 대학 입학 기념으로 가면 되잖아. 진짜 이번에 안 간다 그러면 나 엄청 화낼지도. 여느 때 없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이 얼마 전부터 진짜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아빠와 외삼촌이 서서히 은퇴를 준비하시면서 남편에게 많은 업무가 넘어갔어요. 정해진 수순이었죠. 회사 안팎에서도 다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부담감이 컸나 보더라고요. 아빠가 평생 피땀으로 일구신 회사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수시로 한숨을 쉬기도 했답니다. 솔직히 좀 미안했어요. 남편이 그랬거든요. 아예 아버님 아시겠지만 저 배운 것도 없고 그냥 현장 체질인 놈이에요. 경영 잘하시는 분이 맡아서 양도부준 거 키요. 아버님이 좀 힘드시면 당분간은 공장장님이 하시고 그 이후에 좀 여유를 두고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이고 어디서 나를 왜 팔아. 나도 이제 조만간 70이다. 나도 좀 쉬자. 그리고 너도 안 된다는 걸 왜 나한테 시켜? 이놈이 왜 삼촌 뭐 부려먹어서 안달이 난 놈이구만. 넌 그냥 매형이 하라는 대로 해. 네 말대로 전문 경영인을 부른다고 쳐.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뭘 알아. 네가 이 공장 다닌 지가 조만간 20년이다. 나나 매형 제외하면 너만큼 우리 회사 잘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왜 평생 일했더니 이제 게으름 부르고 싶으냐? 아이 그런 거면 말해. 에이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너는 왜 종건이를 잡아? 아진 너한테 다 하란 것도 아니고 하나씩 하자. 그러다 보면 금세 적응될 거고 왜 나라고 처음부터 다 알고 있겠냐. 남편이 많이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래도 아빠나 외삼촌이 생각할 때는 남편보다 더 책임자는 없다고 생각했으니
남편이 더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답니다. 자기에게는 집안의 어른인 동시에 일을 가르쳐주는 스승들이었으니 어쩌겠어요.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던 거였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척까지도 힘들어질 정도였고요. 그래서 결혼 20주년을 핑계로 남편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많이 부자란 여자였나 봐요. 남편이 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진 않았을 텐데요. 남편에 대한 소남과는 별개로 그런 생각을 잔반히 했던 것 같아요. 다 지나고 나서 하는 소리죠.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무엇이 남편을 그렇게 힘들게 한 건지, 그리고 남편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지는 전혀 몰랐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남편처럼 힘들게 살아보질 않아서 그런 거겠죠. 저야 평생을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아서 그런 고민이 세상에 있다는 것만 알지, 막상 그 경우를 당하게 되면 허둥거리다가 넘어질 수 있게 뻔합니다. 그래도 남편이 한 것처럼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 당해보지 않았으니 하는 소리일 겁니다. 아무튼 결국 남편과 좋은 여행을 떠났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일본에서 오랜만에 홀가분한 날들을 보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는 남편도 많이 좋아해 주었고요. 거봐, 오길 잘했지. 너무 고민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당신한테는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차고 넘치는 걸. 맞지? 맞아. 내가 바보라서 그래. 올해 바보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거든. 미안해. 그리고 고맙고.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설마 이 사람들이 우리말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도 듣기는 좋네. 이왕이면 다른 말도 좀 해보지. 어차피 이 사람들 한국말 모르니까.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아무리 일본에 와 있다고 해도 그렇게 낯간지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행 탓인지는 몰라도 남편이 정말 그러대요. 다른 말? 에이 그래. 사랑한다 최성경? 우와 진짜 하네. 진짜 신종건 씨 맞아. 사람 바뀐 거 아니지? 아무리 봐도 내 남편 맞는데. 진짜 놀랍다. 비싼 돈 들여 해외여행을 같이 있네. 다음에는 남극쯤 가야겠다. 그럼 도함을 돌릴 거 아냐. 세상 어떤 여자가 그 말을 싫어하겠습니까? 남편과 단둘이 여행을 온 것도 좋았지만 그보다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던 게 더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짧지만 꿈 같았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잠깐의 황홀한 추억을 마치고 일상으로도 돌아가야 하는 게 아쉬웠지만 뭐 어떻습니까? 금세 다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어요. 기회는 고사하고 그로의 상대인 남편과 생이별을 해야 할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행을 마치고 며칠 후 아빠가 저를 부르셨어요. 아빠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당분간 네 서방 찾지 말고 놔둬라. 이그놈이 생각이 많을 게다. 연락이 없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상한 생각하고 그런 놈 아니니까 마음 정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냥 모른 채 해주려무나. 그래도 너한테는 바라고 가려고 했는데 이 참한 너랑 미뤄볼 면목이 없어. 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더라. 그리고 그 약속은 꼭 지킨다고 그러더구나. 이 무슨 약속인지는 묻지 않았다만 그놈 성격이 지가 한 말은 지키겠지. 그러니 믿고 기다려줘라. 회사를 간다고 집을 나선 남편이 우리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빠나 저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남편이 금세 돌아올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이 저지른 잘못이 만만치 않은 것이긴 하지만 회사에 끼친 손실을 다 처리했기 때문에 적당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나면 돌아올 거라 생각했죠. 남편이 회사 공금에 손을 댔답니다. 사채를 비었었다. 그걸 막지 못해 귀리한 거였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사실이었어요. 저희 회사 세무를 맡고 있는 법인에서 아빠한테 직접 연락을 해왔다니 분명한 거였습니다. 그와 관련된 증거가 명확했으니 남편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남편은 그럴 사람도 아니었고요.
아빠가 이유를 묻자 한동안 망설이던 남편이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답니다. 승권이, 그러니까 제 동생이 처남이랑 사업을 한다고 했나 봐요. 그러면서 돈을 끌어다 썼는데 그게 잘못됐고요. 조금이라도 빨리 연락을 줬으면 어떻게든 제가 처리했을 텐데 이미 골물대로 골물 상황에서 아이 오는 바람에 제가 그만 사채를 쏟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사채라는 게 그중 누구도 남편과 접촉을 했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점점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정신병이 생겨서 어딘가를 떠돌다 행여병자로 죽었다는 이야기부터 노름의 순을 대 필리핀 카지노에서 괴한들에게 납치되어 끌려간 뒤 생사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모두 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게 꼭 사실이 아니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사람을 시켜 남편의 행방을 추적하기까지 했을까요? 심부름센터 같은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돈만 주면 뭐든 다 해준다는 말을 믿고 남편을 찾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조차 남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처음 얘기한 돈의 서너 배를 더 요구하며 이야기를 하니 신뢰가 가지 않아 그조차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갔어요. 고3이던 딸이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남편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쯤 되자 진짜 남편이 잘못되었을 거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 긴 세월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을 안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남편을 향한 걱정이 그리움이 되었다, 원망이 되었다가를 반복하면서 나중에는 미움만이 남았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럴 거면서 왜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을까?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차라리 안 좋은 기억만 남기고 사라졌다면 마음이라도 편했을 텐데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야 어떻게든 살 수 있지만 저희 딸이 문제였어요.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매번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왜, 세진이랑 다투기라도 했어? 아니, 그랬으면 차라리 낫겠다. 오빠가 결혼하지. 결혼? 벌써? 너 이제 24인데 왜 그렇게 서둔데? 오빠가 CPA 때문에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잖아. 그랬지. 근데 그게 왜? 가면 적어도 3, 4년은 걸릴 텐데 그 시간 동안 떨어져 있을 자신이 없대. 그래서 나보고 같이 가재. 같이? 아유, 그것도 방법이겠네. 너도 다른 공부 더 해도 좋고. 근데 그거랑 결혼이 무슨 상관이야. 다녀와서 결혼해도 충분한 나이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빠네 부모님들은 생각이 다르신가 봐. 결혼도 안 하고 같이 사는 게 보기 그렇다시면서 어차피 하이결혼하고 가면 되지 않겠냐셨대. 그럴 수도 있겠다. 다른 사람들 눈도 있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른 나이에 하는 결혼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도 그 나이쯤에 결혼을 하게 되고요. 다만 문제라면 우리 미루 손을 잡아줄 아빠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 정도를 이해 못해 주실 분들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항상 꿈꾸던 장면이었거든요. 우리 미루 손을 잡고 들어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제가 눈물 짓는 그 장면 말입니다. 그 생각을 하자 다시 남편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제게 한 약속이 그거였거든요. 일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랬답니다.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우리 미루 결혼식 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가 될 거야. 알지? 해외여행 참 로맨틱하긴 해. 그 얘기 지금 왜 해? 당연한 거잖아. 당신이 우리 미루 손잡고 고개 걷는 거 나디거나 보다 생각만 해도 눈물 나려고 해. 그래도 아직 한 10년은 남았으니 뭐. 남편이 아빠에게 전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킨다던 남편의 말이 떠올랐고 그게 망설이던 제 맘을 다 잡아주었어요. 알았어. 그렇게 하자. 어차피 너 세진이랑 결혼할 거 맞지? 내가 오빠 아니면 누구랑 하랬어? 근데 아빠 걱정은 하지 마. 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될 것만 생각해. 그렇게 미루의 결혼이 결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양가 모두 형식에 크게 얽매이는 타입이 아니었다는 게 큰 도움이 됐어요. 양평의 한 가든을 빌려 친지 몇몇과 아주 친한 지인들을 약간 모시고 하기로 했답니다. 호텔에서 거금을 들여 하는 호화로운 결혼 다비는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진심 어린 축하와 함께하는 시간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 말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아빠랑 외삼촌이 제게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애를 쓰면서 남편을 찾는데 아빠랑 외삼촌은 그런 저를 안쓰럽게 보시면서도 마냥 저를 도와준다는 느낌은 아니었답니다. 물론 제가 아내이니 가장 남편의 행방을 궁금해해야 하는 사람은 맞지만 아빠와 외삼촌 역시 남편에 대한 애정이 저 못지않게 큰 사람이니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저만큼 간절해 보이질 않았달까요? 그런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한복판 도심에 위치한 호텔이 아닌 양평의 한적한 별장식 가든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찾지 못해 그런 곳이었어요. 제 생각이 맞다면 남편은 틀림없이 그곳으로 올 거였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정말 무섭고 떨렸답니다. 제 생각이 틀린 거면 저 진짜 남편과 영원한 이별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된 결혼식 날 아침부터 미용실에 들른다 어쩐다 하고 넉넉하게 시간을 맞춰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결혼식 시각이 오후 2시였는데 저는 이미 오전 10시부터 가 있었어요. 누군가를 기다려야 했거든요. 여보, 역시 그랬네. 그래서 누군데 이 결혼식 한다고 누가 말해준 건데. 아빠야? 외삼촌이야? 미안해. 아니 내가 부탁드렸어. 내가 당신 볼 면목이 없어서. 나 때문에 아버님 집은 거의 다 날릴 뻔하고. 그런데 내가 무슨 낯으로 당신한테 가겠어? 그래서 내가 그냥 사라진 것처럼 해달라고.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 부부 아니야? 같이 의논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게 부부잖아. 당신 혼자 고민하고 당신 혼자 해결하고 그럴 거면 나랑 같이 살 이유가 뭐야?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말하지 마. 남자는 그래야 된다는 말이라면 더더욱 하지도 말고. 그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지난 7년을 어떻게 산 줄 알아? 미안해. 그래도 내가 저지른 잘못은 내 손으로 다 갚고 싶었어. 그리고 나서 당신 앞에 나타나서 용서를 빌고 싶었어. 당신이 받아주던 않든 그러려고 했어. 난 사실 알고 있었어. 정해나 쓴 거니까 나 몰래 당신한테 가서 손 버리고 그런 거 알면서도 모른 채 했어. 나는 해줄 수가 없었거든. 근데 당신은 해줄 수가 있으니 그렇게라도 하라고. 내가 비겁한 놈이었어. 결혼 내내 그게 미안했고.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비겁하지 않은 놈이 되고 싶었어. 최소한 내 딸이 독립을 하는 순간 그 옆에서 아빠로선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다 변명인 거 알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미루 옆에서? 나는 그렇다 쳐. 미루는 무슨 죄인데. 미루가 얼마나 당신을 걱정한 줄 알아? 남편이 더 이상 입을 못 열더군요. 저한테는 어떻게든 변명이 가능했겠지만 자기 딸한테는 입이 100이라도 할 말이 없었을 테니까요. 사실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을 싸워도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었어요. 당장 우리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했으니까요. 아빠, 뭐야? 아빠 진짜? 울지 마. 그 화장 건지면 다시 서울 나가야 돼. 그럴 시간 없다는 거 알잖아. 울고 싶으면 나중에. 식 다 끝나고 울어. 지금은 참아. 잠을 한다고 참아질 울음이겠습니까만 날이 그래야만 했어요. 남편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오신 손님과 사돈에게 차례로 인사를 나누고는 그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냈습니다. 미루의 손을 잡고 꽃길을 걸어가는 남편과 딸의 얼굴에 깃든 그 환한 웃음을 보면서 전 제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찍은 웨딩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딸과 사위는 신혼여행을 미루었습니다.
어차피 금세 준비해서 유학을 떠날 예정이었으니 신혼여행은 건너간 뒤 지들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즐길 예정이었어요. 그보다는 남편과의 추후가 시급했죠. 남편은 저와 딸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못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 장인어른에게 너무 죄송했어. 평생 장인어른에게 더없이 많은 걸 받은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생각을 하긴커녕 대놓고 배신하고 칼을 꽂았는데 그런 나조차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더운데 할 일을 해야 했어. 변명 같지만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었어. 앞서도 말했지만 전 남자가 아니라서인지 남편의 그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빠랑 외삼촌의 결정도 마찬가지 이유로 이해할 수 없었고요. 남자여서 이래야 한다, 가장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당신들의 말은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보다는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더 소중했거든요. 어려운 일은 나누고 행복한 순간을 공유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세 사람의 이상한 일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정말로 남자들은 그래야 하는 걸까요? 자신을 믿어준 사람을 위해 7년이건 10년이건 가족을 등질 수 있다고 믿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가끔 이 비슷한 사연들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진짜 욕을 많이 했었답니다. 남자라서 그런다느니 어쩌니 하는 댓글들을 본 적도 있고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족끼리는 무엇이든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믿는 단 하나의 진리라서요. 설령 내 가족이 세상 악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가족에게는 그를 이야기하고 결론을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요. 그게 사람 살아가는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 말이 틀린가요?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너무 흥분해서 이야기가 투소가 없었네요. 아무튼 그 후로 저는 바보같이 남편의 집으로 다시 데리고 왔어요. 여전히 감정이 상한 터라 가급적 얼굴 보는 것은 피하는 중입니다. 남편은 자기가 나가 이기다고 하지만 누구 좋으라고 그러겠어요. 오가며 제 얼굴 보면서 평생을 미안하다고 느끼게 만들 겁니다. 요즘 집에서 바스 냄새가 수시로 나는 걸 보면 남편의 몸을 쓰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묻지 않고 있어요. 자기 말대로 자기가 돈을 벌어 아빠에게서 빚낸 돈을 다 갚겠다는 심산인가 본데 전 아무 상관도 하지 않으려고요. 아빠나 외삼촌도 요샌 제 눈치 보느라 연락도 잘 못하고 계세요. 진짜 못난 딸인 건 알지만 제 맘이 너무 다쳐서 당분간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제가 너무 심한 걸까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잘못을 했으면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비고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솔직히 미안해서 나타날 수 없었다는 말은 매일매일 비난받는 게 싫어서 뒤로 숨어버린 남자의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솔직히 전 남편분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너무 제 의견만 말해버렸나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